저 이름은 우준기고요. 1943년 10월 26일 생입니다. 네, 저는 1947년 1월 22일생 우향순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계속 자랐고요. 대구에서 2학년인가 3학년 때 6.25 나가지고 그 대구서 밀양으로避난을 갔는데 그때 이제 대포 소리가 그냥 밤낮 없이 그냥 꽝꽝꽝꽝 하는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부산 가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저는 여수예요. 전라남도 여수. 근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이제 사업하시고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님은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수산계통, 어망 공장 하시고 배에 관한 거는 전부. 제 이름은 홍진영, 영어로는 캐서린 진영 홍이고요. 생년월일은 1964년 9월 27일입니다. 수원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수원에서 전주로 이사 간 기억이 나요. 전주 화산국민학교. 그때 이제 아버님이 전북대학교 교수님 직업을 얻으셔서 이제 가족이 거기로 이사를 갔고 제 이름은 변경숙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이제 경숙 울슨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제 생년월일은 1952년 8월 25일입니다. 금산군 금산읍이고 중도리가 제 고향인데요. 저는 미술과나 뭐 이런 걸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여자는 그저 선생을 하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사범대학교를 가라. 근데 그게 싫은데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서 중앙대학 사범대학 내 유아교육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한일수입니다. 1942년 11월 27일입니다. 전라북도 지금은 정읍시이죠. 저는 9살 때 유교를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올라가자마자 유교가 터졌어요. 그때는 학제가 6월을 시작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이제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갔고 또 남으로 밀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낮에는 국군 세상, 밤에는 빨치산 세상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51년 때 갑자기 이제 아침이 되면은 우리 국군 측에서 이제 동네로 막 쳐들어와요. 총소리가 나고 그러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난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종욱이고요. 1953년 3월 18일생입니다. 금호동에 살 때 급수를 하는데 동네마다 아마 수도꼭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물을 많이 안 나오고 쫄쫄쫄쫄 나오면 양동이 쭉 줄 세워놓고 어릴 때 기억에도 지금 생각하면 몇십 메터 됐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어쩌어쩌 해서 그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욕고기계라고 그래요. 털세타 짜는 기계. 거기 들어가서 잠시 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 가는 바람에 아마 학교 들어갈 시기를 놓치지 않나 싶고.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윤이고요. 1964년 2월 19일 생입니다.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제가 원해서, 정말 원해서 불어과를 갔던 거예요. 네, 제 이름은 문홍규라고 하고요. 1978년 7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김포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화공약품 쪽에 비즈니스를 하셨었고요. 중소기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고, 저는 이제 위로 2살 차이 나는 형님이 있고,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좋은 대학 간다고 뭐 전부 다 그랬는데 저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이제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고 그냥 공부를 그때 산에 나무가 없었거든요, 우선. 그래서 앞으로 임학을 하면은 여하튼 발전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과를 들어간 거죠. 68년에 이호시험을 들어가. 그때 이제 하고 69년에 이제 정식 사급 공무원 됐고.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딱 하고 이제 이호시험장 다닐 때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한 게 이제 외국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이 뭐 잘 살아가지고 크게 출세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시험을 계속 쳤죠. 처음은 떨어졌어요. 처음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저기 콜롬보 플랜 해가지고 뉴질랜드 유학된 거죠. 그 당시는 콜롬보 플랜이 뭔지도 몰랐어요. 장학재단인 줄 알았어요. 저는 콜롬보 플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 쳐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뉴질랜드가 된 거야.
그게 처음에는 이제 콜롬보에서 그러니까 영연방 저기 수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연방이 있더라도 거기 또 후진국이 말레이시아, 있는데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죠. 기숙사비를 대주고 등록금 책값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돈으로 하여튼 미니멈으로 그냥 바듯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줬어요. 유경재단에서 유아교육 전문 잡지를 만들겠다 해서 편집 기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봤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응모를 했고 그때 아마 서류 전형에서 350명 정도가 어플라이를 했대요. 서류에서. 기적적으로 그 편집 기자 한 사람, 사진 기자 한 사람을 뽑는데 제가 그 편집 기자 한 사람에 당선이 된 거예요. 제 그 금산 여중 친구가 시집을 갔어요. 송영군 선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 원양어선으로 여기서 조업을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요. 전보가 오면 무슨 뭐 서양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는데 웃기는 서양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뭐 여자가 없다고 여자를 나보고 소개하라고 자기 신랑이 그러니까 자기 귀찮아 죽겠으니까 저보고 그런 여자 없다고 그렇게 빨리 보내서 그런 요구 안 하게끔 하자 그래 우리 친구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은 제 소개를 하고 My family lives in Seoul, I am working in Masan 어쩌고 저쩌고 쓰고 굿바이 하고 보냈어요. 한 달 만에 뚝 편지가 왔는데 갑자기 그 서양 남자 사진 2장하고 막 깨알같이 6페이지를 저기 필기체를 쓴 편지가 왔는데 이거 읽어낼 재간이 없어요. 제 의사 전달이 영어로 제대로 안 되니까 로이 윌슨 씨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가 자기의 조금 호감을 갖던 인트레스팅이라고 생각한 답변의 리플라이 레터를 보낸 거예요. 진지하게. 근데 그 진지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시 내가 아까 연대 영문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실물을 어떤지 몰라도 그냥 뭐 마음은 착한가 봐요 라고 했는데 저는 순진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저는 또 믿은 거예요. 일단은 누구를 소개하더라도 나이를 제가 물어봤더니 1932년 8월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송 선장이 막 기절초풍을 하고 이거는 누구 소개고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아니고 누구 소개고 말고 아예 무조건 없던 걸로 하자. 나는 이 사람 관심도 없었지만은 왜 사람을 이렇게 내 동생이 치냐. 나이 많다는 거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친구를 하든 누구를 소개를 하든 본인이 한국을 나와서 나를 실제로 보고 친구를 하든 안 하든 뭐 그때 서로 보고 싫으면 공항에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걸 나도 영어로 쓸 수가 없고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한국말로 썼어요. 알던가 말던가. 그랬더니 율순 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도 한국말로 쓴 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걸 두고 대사관을 갔대. 해석을 내달라고. 웰링턴 한국 대사관. 당시에 중학교 졸업하고 사범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죠. 사범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100% 초등학교 교사로 취직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제가 물러나고 초등학교 교사를 우리나라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범학교는 절실히 필요했고 그런데 사범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진로가 뭐냐 경영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경영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이제 서울대에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로를 바꿨죠. 그런데 취업해서 이제 열심히 다녔죠. 회사 생활 열심히 했지 한 15년. 기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고 그런 당시라 80년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체 교육 컨설팅, 기업체 강의 이런 게 아주 붐을 타고 확장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제가 감히 독립에서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해봤습니다. 17에 시작했던 것 같아. 드릴 뚫는데 그 위에 보면 뚜껑을 열면 피대줄이 있어요. 그걸 바꾸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장갑이 말려 들어가지고 이게 엄지손이 지금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손톱이 뭉그러졌어. 그 바람에 관두고 이제 관둔 김에 검정고시를 시작한 거죠. 군대에 갔다 와서 바로 학교를 가서 2년 졸업하고 형님하고 양계장을 한 4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죠. 그 오산에 가면 그때 당시에 금성 계전이 있었어요. 거길 들어가서 생산 라인에서 한 5년을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2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85년도에 대한항공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85년도에 입사할 때 우리 한국이 88 올림픽이라는 거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직원들을 원했어요. 지상 직원, 뭐 예약 발권, 공항, 그런 지상 직원이었어요. 승무원은 아니었고요. 85년부터 8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바로 한 5년 정도 됐나요? 저희 신랑이 선을 보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날짜를 어떻게든 잡았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원하니까.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결혼식 날 잡아놓고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뉴질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는데 이제 유학원에서 뉴질랜드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뉴질랜드가 환경도 너무 좋고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것보다 이제 뭐 당시만 해도 영주권을 따는 게 좀 상당히 많이 수월했던 나라였죠. 그 당시에는 진짜 오시는 분들 그냥 바로바로 영주권 따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는 못 하셨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대학교 졸업증만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 시기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못 따고 워크 비자로 계시다가 장기 사업 비자로 계시다가 나중에 저 대학 졸업하고 다 따로 어머니 따로 저 따로 저 형님 따로 다 영주권을 따로 땄죠. 1973년도에 처음에 왔고요. 그때는 그냥 3년만. 제가 그냥 흐리게 기억하는 거는 아버님께서 풀브라이트 스콜러십을 얻으셨는데 그걸로 오셨는지 다른 스콜러십으로 오셨는지 아무튼 여기 그때 뉴질랜드 그러면은 인과 계통이 좀 강했어요. 여기 나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 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와서 같이 연구를 하라고. 근데 다행히 이 뉴질랜드는 그 가족에 대한 거를 중요시 여겨서 한 사람만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데려오게 해줬어요. 3년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한국으로. 한 2년 반 후에 가족이 아예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 3월 달에 이민을 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이 뉴질랜드에 편하게 살다가 이제 영어도 그때쯤이면 능숙하게 잘 하다가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또 한국말을 또 다시 배워야 되지. 한국 교육 시스템은 또 완전히 다르지. 특히 여동생은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더 적응하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 웰페어 시스템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때만 해도 79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그 웰페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죠. 그래서 자식 위해서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게 좋겠구나 해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민 왔을 때는 우리 엄마 때문에 왔어요. job offer가 있었어요. 그 로토루아 병원에서 엄마한테 job offer를 줬어요. 간호사로. 왜냐면 그 3년 맨 처음에 73년에서 76년도에 살 때 그때 로토루아 병원에서 nurse aid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미드와이프로 신청을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스쿨 오브 포레스트리는 캔터버리 대학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선택할 때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크라이처치에 이제 거기 있어야 되고 스쿨 오브 포레스트리는 또 석사학위 하는 친구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목재 이용 담당을 했는데 이제 그분도 되게 제가 사실 버클리에 가게 된 거죠. 한국에서 합판이 많이 났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방화 합판을 만들기 위한 그 방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죠. 와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나 여동생이 또 이렇게 나갔어요. 김포공항을. 우리 엄마는 서양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막 두렵잖아요. 엄마는 키도 조그만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수줍어서. 엄마 혼자 속으로 서양 사람 왜 저렇게 코가 크고 콧구멍이 큰가 막 그 생각을 했다더라고. 서양 사람 여러 번 봤으면 안 이상할 텐데 처음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복을 입고 나가야만 예의상 맞을 것 같다고 또 한복을 입었어. 이게 무슨 약혼하는 것도 아닌데 한복을 입고 나가고 서로 영어 소통도 어렵고 할 말이 없고 하니까 피식피식 웃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헬로우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의사 전달이 힘들으니까 또 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때가 되니까 먹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양냉면집을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살면서 율순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태어나서 그날 평양냉면을 먹는 게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온돌식으로 앉아서. 자기는 평생 자식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 냉면이 언제 어떤 걸로 끊어야 될지를 몰랐대요. 포크도 없고 나이프도 없는데 젓가락도 힘든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끊어서 입으로 넘겨야 되는지 그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먹는 걸 가위로 끊을 수도 없고 칼도 안 주고 또 매웠고 땀은 줄줄 나서 여기다 계속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국말로 야, 저 어른이 저 턱에다 저기 뭐냐 저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주걱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턱이 이렇게 조금 나와서 커크다그라스 배우처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 흘린 거예요. 꼬챙이도 번복을 하고.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국제 결혼을 하면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제목이 국제 결혼이니까 똑같은 국제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려면 잘 됐네. 뭐 그냥 기왕이 나왔으니까 국제 결혼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국제 사업은커녕 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반대는커녕 3개월 내내 밤마다 울었다더라고. 우리 동생들 말에 의하면 밤마다 벽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섭고, 또 저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다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 성격에 분명히 못하게 하면 분명히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엄마 아버지는 숨죽이고 그냥 더 이상의 말을 못하고 있었고. 젊어서부터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근데 이민병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각오해야만 풀려요. 그래서 94년대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95년대 이민하는데 어차피 한국에서 54년을 살았고,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한번 살아보는 게 바람이니까 기득권을 아까워서 붙잡으면 다른 기회가 안 생겨요. 아깝더라도 내려놓고 해야만 다른 기회가 생깁니다. 93년도에 이제 와이프가 교사 연수로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간 일이 있는데 방학 때 두 날을 다 가봤죠. 근데 뉴질랜드가 좋더라고 그래요. 우리 형편에 사람 살기 좋다 이거죠.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대한 호감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 이민은 미국 이민은 닫힌 상태고 카나다 이민하고 호주 이민, 뉴질랜드 이민이 주류를 이뤘어요. 원래는 첫 번째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 점수제 이민이 마침 활성화된 때라 점수를 따기 위해 점수를 맞춰보는 건 다 맞아요. 신청할 때 또 바로 석 달 만에 영주권이 나와서 가영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94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95년 5월에 그 이민자 하나은행에서 이민자 야유를 한번 했는데 그때 한 100명 중에 절반이 뉴질랜드 교민이에요. 그렇게 뉴질랜드 이민이 활성화됐을 때입니다. 많았습니다. 카나다, 호주보다 훨씬 많았어요. 외국에 가서 살리라고 꿈도 안 꿨어요. 마침 이제 직장을 관두고 시간이 되니까 또 누님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겁이 많으니까 혼자 개척하는 그런 건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가서 괜찮으면 눌러앉자. 그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민을 갔었을 때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 혼자만 가서 상황 좀 보고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처가에서 장모님이 안 돼.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아. 데려가. 그래가지고 오게 됐죠. 같이 왔어 애들하고 1년 기한으로. 그래 왔는데 딸아이는 유치원 2년 다니고 아들아이는 입학 못하고 여기 왔 8살 6살 때 왔어. 그때는 이민법이 있었지만은 여행 비자로 와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직업을 줬다고 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있어서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펫 일을 했기 때문에 전기 일하고 맞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민법이 바뀌면서 테크니컬 오버스테이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제해 주는 걸 조건을 해서 빼놓고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걸렸어요. 아기를 갑자기 임신을 하니까 생각은 했어요. 우리 애를 한국에서 나서 기를까 말까. 고3은 안 시키고 싶었어요. 나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때 92년도에 그런 이민을, 이주공사라는 게 많이 생겨서 이민을 받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이주공사를 통해야 되는지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뉴질랜드 대사관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민을 가고 싶은데 이주공사를 통해야 되느냐.
되냐고 물으니까 안 해도 된대요. 직접 해도 된대요. 그래?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민 오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뭐 점수 일반 이민이었으니까 일반 이민이 도입되면서 저희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젊고 학력 있고 일을 했으면 됐던 것 같아요. 돈 같은 거 안 보고 젊은 사람들을 그냥 필요로 해서 오픈했던 이민인 것 같아요. 그 인터뷰도 저희 신랑이 가서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중학교 영어책인가? 그거 읽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읽으니까 그냥 됐다 그러고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가서 아기 놓으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너무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병원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에 약만 있고 하나 있고 병원 가려면은 병원 가다가 애를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라고 난 놓고 가겠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아기가 5개월 때 뉴질랜드를 신청을 했는데 다른 나라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주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그때 얘기했어. 웃으면서 뉴질랜드가 우리를 부른다 가자.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로 뭐 라이프가 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고 내가 뭐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자. 빵이 8센트 그 정도로. 엄청 물가가 쌌고요. 밀크가 얼마예요? 5센트인가? 그때는 시간당 임금이 1불? 근데 뉴질랜드 50센트. 아니 1불 더 됐어 1불. 근데 굉장히 저기 뉴질랜드 땅은 높았어요. 미화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때. 하여튼 그때 뉴질랜드 엄청 잘 살았어요. 거의 다 공짜야 뭐든지. 그러니까 빵이 8센트였어? 내가 보니까 바타 가면 5센트 뭐 일주일에 렌트비가 얼마야? 15불? 우리가 또 투베드룸 해가지고 진짜 15불인가? 좋은 거 그래서 깨끗한 걸 얻었는데 15불? 80년에 끝나고 81년도에 이리 왔죠. 예. 봄에 81년 초에 1월 왔죠. 달에 왔어. 많이 변했어요. 변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집값도 많이 오르고 여하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뉴질랜드 달러 떨어지고 뉴질랜드 경제가 안 좋아졌지. 임업 목재 회사들인데 거기서 이제 연구소가 있었어. 그 연구소에서 뭘 했냐 그러면 소나무 숲이에서 접착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처음 성공을 하고 거의 6.25 전쟁? 6.25 전쟁 불쌍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막 구제품 보내는 나라 정도로 알죠. 88년도 올림픽이 나고 한국이 이제 막 알려주면서 한국이 좀 잘 살아졌잖아요. 투자이민. 아니 호주는 진작부터 뚫렸거든요. 이민이. 그래서 시드니 한인 회장인가 뭐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사기를 쳤다. 사기를 쳐가지고 3가족인가 4가족인가 돈을 받고 여기다 버리고 갔어. 뉴질랜드에 호주에 이민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뉴질랜드 내려놓고 가버렸다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였죠. 이민자. 예. 와서 이제 집도 막 좋은 거 사고 집도 자동차 좋은 거 좋은 차 사고 그러면서 또 실직수당도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배운다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영어 배우러 다니면서 돈 받잖아요. 예, 돈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눈에 가시였죠. 그리고 그거 받으면서 골드 카드는 그냥 골드 카드 비자 쓰면서. 그러고는 이제 웰링턴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누가 프랜카드라도 하나 들고 나오고 막 가족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친구도 나오고 그러는 줄 알고 상상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고 제 첫인상은 그래요. 하늘이 한국과 똑같은 하늘색이네. 오다 보니까 잔디도 똑같은 한국하고 똑같은 초록색이에요. 웰링턴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이제 그 버터니 로아트까지 오는 동안에 보니까 바다 색깔도 한국하고 똑같아. 그래서 외국이란 나라가 별게 없네. 저는 외국은 한국과 전혀 다른 색인 줄 알았어요. 이 똑같다는 생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이라는 건 뭐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첫인상이에요.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길거리에도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는. 제가 살던 그 로아트 버턴이라는 동네는 한국인들은 그 시내 거기에 대사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한국 이춘성 대사 2대 대사라더라고요. 이춘성 대사님 그 대사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정남 태권도 부분 계셨고 그다음에 박대행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한 커플은 일단 영주권은 그때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영주권 따보려고 하는 한 커플. 그다음에 거주에서 온 사람은 그거 정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콜럼버 플랜이라고 그래서 영어를 막 세계적으로 보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들을 뽑아서 장학생점에서 1년 코스로 오는 영어 선생님들이 1년에 한 서너 명씩 왔고 또 가면 그 다음에 딴 선생님이 오고 한국인이 영주권을 딸 길이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은 피난민도 아니고 아주 강대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국제결혼만 가능했던 시대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남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성 케이스가 한 두 커플 정도 있었고 홍콩 여성하고 한국 남성 이제 박대영 장님 한 커플 그다음에 키위 남성하고 한국 여성하고 한 커플 저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한 커플 원양어선 트롤십 그 선원들은 원양어선은 많았어요. 원양어선은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바다에 그냥 떠 있어요. 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제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니까 그 하역을 웰링턴에 오고 또 저 대사관에 보고하고 그러면 배들이 딱 3일간 있어요. 들어오는 입항하는 날 그다음에 그 이튿날은 이제 부식을 싣고 입항한 날은 고기 다 내리고 부식 싣고 쌀 이런 거 싣고 그다음에 3일째 떠나요. 그러니까 딱 3일이 있는데 배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하니까 항상 선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하나에 33명이 타니까 만약에 배가 5척이 들어왔다면은 150명, 170명의 선원이 웰링턴을 활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척이 들어왔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실컷 보는 거예요. 일반 이민법이 발효가 되면서 뉴질랜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 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이민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딸이 나갔다 오더만 뭐 뉴질랜드에서는 뭐 학벌이 괜찮고 그러면 영주권 딴다고 하더라 이런 거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알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일반 이민이죠. 점수를 따면은 영주권을 줘요. 그 점수가 뭘로 구성되냐면 학력 점수, 나이 점수. 나이는 젊을수록 많이 나와요. 점수가. 경력 점수. 그 전에는 투자 이민이었죠. 91년까지는 투자 이민도 왜 시작이 됐느냐? 87년대는 뉴질랜드가 뭐 경제 위기 아주 외환 위기 이런 거 겹쳤습니다. 그래서 외국 아세안계 이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해서 투자 이민법이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88년부터 이제 투자 이민으로 오게 되는데 얼마 정도 재산을 여기다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뉴질랜드 경제도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민으로 좀 질이 좋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무조건 대학 졸업 이상, 경력도 대학 전공 분야에서 몇 년 이상 한 사람, 또 나이도 젊은 사람, 그런 가산점을 줘가지고 토탈 점수를 매겼죠. 55세 이상 넘은 사람은 일반 이민 해당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55세 되기 전에 직전에 서둘러서 왔죠. 그 투자 이민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인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때 그 전까지는 교민이라야 뭐 100몇십 명, 그 다음에 단기 체류자, 원양 어선 선원, 콜로모 플랜 유학생 있는 사람, 단기 체류자들 그래도 100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0명 단위로 올라갔고 일반 이민이 시행되면서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1년에 5000명씩 들어왔어요. 매일 공항에 나가면 이민자들, 새로운 이민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자들이 온다는 건 자 생각해보세요. 중고차 팔아야죠. 집도 사줘야죠. 이삿짐 센터 있죠. 뭐 가구점 있죠. 관련 안 되는 애가 전부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민 경제도 그때는 한참 커나가는 때라 좋았죠. 이민자 가정 하나만 여기만 몇 가지 거기서 비즈니스가 생겨납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팔아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집 몇 채를 샀는데 집 몇 채를 샀으면은 그걸 투자를 적절히 잘했으면 좋죠. 근데 96년부터는 좀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민을 규제하는 방법은 영어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아니 영어 점수가 뭐 IELTS 6.5 이상인데 그건 여기서 대학 졸업해야 딸들지 그러니까 못 왔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이민이 줄어들었죠. 92년부터. 근데 저는 이민이나 영주권 이런 단어를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와서 산다는 거 생각밖에 안 해서 잘 몰랐는데 90년 1월에 이온호 장로가 지금 웰링턴에 투자 이민으로서는 그 한 커플 그 뒤로는 모르겠는데 한 커플만 처음 이민을 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점수 이민 전에 투자 이민을 먼저 열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클랜드는 그때 한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어요. 한 10몇 가족 투자 이민으로 온 것 같고 투자 이민 액수가 15만 불 제 기억에는 왜 제가 그 액수를 기억하냐면
저희 동생,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변경인데 호주로 1990년 1월에 이민을 갔어요. 투자 이민으로. 그러면 뉴질랜드로 계산하면 호주 50만 불이면 여기는 65만 70만 불을 가져와야 되네. 그러면 그게 또 곱하기 600을 해야 또 감각이 와. 600을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5만 불에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기 돌을 했어요. 저희 그 리카트원에 방 2개짜리 렌트에 살 때 했는데 돌 때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왔어요. 돌 때? 그때 한 20가족? 크라이처치는 녹용하시는 분들이 선구자세요. 파이어니어. 그래서 거의가 다 녹용공장 하면서 녹용공장의 가족들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때 일반 이민으로 온 게 1호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거의가 녹용공장을 많았으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경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배 타시는 분들, 뭐 수산회사 관련된 그런 분들이 다였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91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게러지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 그때는 교민들 다 불러봐야 100명 남짓?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33가구에 100명 남짓. 한 70여 명 왔었나 봐요. 내가 왔을 때 만난 분들은 나보다 한 3년이나 5년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에요. 페인트일하고 시계수리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수월하다는 이유로 이민 오셨던 분들이고 그 이유는 있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주권 때문에 고생한 분들은 아니죠. 한국에서 그 직업 연관돼서 점수를 다 채워가지고 영주권이 나오니까 왔던 분들이 아주 다르죠, 많이. 그리고 그때 또 있었던 분들이 외항선 타다가 여기 뒤에 남아가지고 따로 영주권 신청한 분. 한인회가 있었는데 별로 활동을 안 했고 91년도 들어가면서 한인회에서 돈을 좀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민제 하면서 현지 커뮤니티에서 회원 뭐 그런 걸 서류를 하나 만들어주면 3점인가 받았었어요. 그걸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발행할 수 있는 교민에서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건? 근데 한 건 하면은 500불씩 받았어요, 그거를. 근데 전에 하던 분은 뭐 3,000불씩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00건씩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돈이 모였어요. 그 돈이 지금 교민회관을 산 돈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교민들 모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교민회장 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총무를 하고 행사를 처음 하니까 교민들이 엄청 좋아했죠. 1년 지나서 보니까 2달만큼씩 행사를 했더라고요. 야유회도 가고 뭐 저녁 식사도 돈이 들어오니까 저녁 식사를 공짜로 주고 다 모여야 5, 60명, 7, 80명 오니까 그때까지 그 교민회에 78년도부터인가 이렇게 교민회가 있었는데 회비를 3불, 5불 이렇게 받았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000불 정도 넘었었는데 1년 동안 받은 게 한 30만 불이 넘었어요. 모인 게. 그게 근간이 돼서 교민회관을 사게 됐었죠. 2000년이었어요. 2000년. 4년 모았던 것 같아요. 4년 지나니까 점수제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원로분 한 분이 나서서 여기저기 이제 돈도 좀 이 나라 정부 지원도 받고 해서 그때 30여만 불 줬나 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팔 때는 1.3밀리언을 받았나 그랬어. 그 회관을 가상자리를 잘라서 사무실 만들어서 한글 학교를 주고 대신에 한글 학교는 돈 안 내고 쓰니까 좋고 아래층은 또 차 청소하는 데를 세를 줬나 봐. 그 수입으로 해서 회관도 관리하고 교민회에서 쓸 돈도 생기고 일정 금액은 또 모아놓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처음 왔을 때는 6개월간 홈스테이 생활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웰링턴에서 어퍼헛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그게 이제 92년도 12월 27일 날, 26일인가 27일인가 오래되니까 날짜 헷갈려요. 저랑 저희 형님하고 홈스테이를 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용돈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홈스테이에서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용돈 아주 조금 갖고 버스비로 사용하거나 이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형님이 참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형님이 그때 당시에 거기서 신문 배달을
생활을 했어요. 유학생 신분으로. 그때 뭐 아시안들도 많이 보기도 쉽지 않은, 게다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몰랐죠 당시에는. 유학생이 와서 신문 배달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명해졌어요. 뭐 알 사람은 아는. 그래서 저도 형님 따라서 저희 형님 홈스테이하고 저희 홈스테이하고 걸어서 또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걸어가서 형을 만나서 같이 신문을 돌리기도 한 적도 있었고, 어렸을 땐 그냥 힘들다는 생각만 했지 한국에 가고 있다라는 것보다 엄마가 보고 싶고, 이제 홈스테이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울고 이랬었으니까. 웰링턴에서 오클랜드로 이주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직장 때문에, 어머니가 저희가 계속해서 뭐 유학생 학비를 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워크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했고, 하다 보니 웰링턴에서는 어머니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뭐 전무했거든요. 뭐 한인 가게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에 한식당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때가 이제 93년 말에 왔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시절 중 한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저희 형님 같은 경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영주권까지 가지 못하고 한국에 군대를 가야 됐어요. 그게 실은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한이 되셨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대학 졸업장 하나만 있어도 그냥 영주권을 그냥 받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서 형을 군대를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군대에 가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이제 한국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거기에 때 맞춰서 제 영주권도 좀 어려워진 거예요. 자보포 문제가 생겨서. 근데 그걸 제가 차마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손으로 되게 소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200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실은 저희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백혈병이셨어요. 투병 생활을 좀 하셨는데, 했던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녔던 회사도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 신앙적으로도 바닥을 치던 그런 시기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어떤 스트레스가 되고 힘겹고, 어느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정말 충격이 컸죠. 병원에서는 너희 어머니 얼마 안 남았어, 돌아가실 거야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런 어떤 소망도 많이 붙잡았었고, 그랬는데 한순간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허망함이 많이 남았었고.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되게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고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같이 갔던 팀원들이 같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삶의 또 큰 포인트. 15살이라는 나이라는 게 티네이저 사춘기잖아요. 엄청 예민할 때예요. 학교에 와보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때쯤은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친구 생활들을 하는데 어디에 끼어들어야 되는지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 다시 못 간다. 뉴질랜드 사람으로 빨리 뿌리 내려야 한다.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드리고, 빨리 영어를 배우고 빨리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지 이민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 근데 한국인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한국인을 대표로 한다. 여기 키위들이 우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저렇구나 인식을 하니까 be on your best behavior. 그러니까 모범적인 생활을 해라. 한국인으로서 니들이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욕을 하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들 형편없어. 이렇게 할까봐 항상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선 한국말을 잃어버렸죠. 거의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말을 할 기회가 집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어만 하는 거죠. 빨리 니들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 집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한테 한국말로 하시면 우리는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보고 살았더라면 저도 키위인 척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살았을 정도로 막 키위들하고 어울려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압력솥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여기다 뭘 유순서가 요리를 하길래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나도 그러면 사골국을 여기다 끓이면 되겠다 해서 그걸 끓였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이렇게 끓면.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잡아 뺐어요. 뺐더니 이렇게 확 터져버린 거예요. 부엌 막 나온 데까지 막 다 튀겨가지고 이제 저도 막 베일 뻔했어요. 이거 자기가 와서 밥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했냐는 거예요. 유순 씨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워낙 일을 계속 저지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래. 근데 어떻게 사람이 또 가만히만 있어요. 저는 맨날 서 있으니까 자기가 밥을 하더라고. 하는데 아빠는 세게 해서 뜸들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럼 골게 죽이 돼버려요. 그러고는 밥을 먹으래. 보면은 아무런 반찬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그 알람뱃살 밥하고 우유하고 설탕하고 페퍼하고 솔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먹었던 저는 있어요. 그냥 항상 안 먹고. 그럼 저는 막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그때 몸무게 40kg였는데 막 쓰러져요. 힘이 없어서. 근데 제가 왜 안 먹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반찬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말을 또 영어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만 있고 맨날 노만 했어. 노.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힘이 없어서 제가 자꾸 쓰러지니까 가만히 보면 죽을 것 같은가 봐. 이제 피지컬 에너지가 없으니까 하루는 저를 데리고 그 부둣가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 오징어배. 추를 씹은 큰 배가 오징어배는 작아요. 근데 더 열악해. 그런데 거기서 가니까 선원들은 이제 반가웠고 막 밥을 차려줘요. 보니까 어른 김치하고 김 몇 장하고 된장국 3가지를 주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때 먹은 밥이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떠나고 몇 달 동안 제대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그 밥을 먹으니까 이제 그 영양가가 있고 칼로리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밥을 먹고 제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빨래를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손빨래 하는 시대에 왔는데 옛날에 한국 빨래기가 없었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빨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칭찬을 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넣으면 저는 잘 빠져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5kg인지 뭔지를 그걸 다 부었어요. 그때 나중에 빨래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아빠가 또 와서 검사를 해요. 또 오늘 무슨 사고를 쳤나 보니까 빨래기가 고장난 거예요. 이 브로커는 그러더라고. 뭐를 했냐, 뭐를 손을 댔냐 해서 나는 손 댄 게 없고 그냥 아빠가 하는 대로 이렇게 단추만 눌렀다 했더니 고장났대. 보니까 거품이 다 범벅이 돼서 이 기계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작동이 안 된 기계를 다시 샀어요. 누님이 가지고 있던 그 플랫을 마켓에 내가서 팔으려고. 근데 그거 사러 온 양반이 집수리하고 페인트 칠한 거 보더니 누가 했냐고. 내가 쓰고 싶다. 그 우리 누님이 동생인데 여행자야. 워크퍼밋 받아주고 해야 돼. 오케이,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카펫 가게 사장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겁 없이 왔는데 그게 일이 잘 연결된 바람에 그냥 주저앉은. 언어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이제 그런데 카펫을 깔거나 장판을 깔거나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하진 않죠. 손님이 때 되면 커피 한 잔 줄까? 뭐 점심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는 정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회사 안에서 이 나라 사람들도 뒷담화를 많이 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뒷전에서 듣죠. 들으면 저놈들 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고. 근데 거기서 그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참은 경우가 많았어. 그게 오히려 좋은 걸로 작용한 게 사장이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거랑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결된 게 많았거든.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 온 지 1개월 돼서 이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돈을 받으니까 누나 생활비를 좀 내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 너는 돈 안 쓰니까 모아놨다 너 필요한데 써 이랬어. 그래서 진짜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3개월이 된 어느 날 3개월 메워지고 죄어졌으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숟가락 하나부터 새로 산 적이 있어. 그때는 영주권도 그때 못 받았을 때인데 속에서 왼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나 말이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거야. 사자 새끼 나면은 뭐 절벽 밑에 굴러 떨어지는 데는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실제로 그런 속셈으로 한 건지 배기 싫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된 거죠. 진짜 너무 못 모르고 왔잖아요. 와서 자고 일어나면 울었어요. 너무 낯설고 그리고 아기는 어리지 뭐 한국에서 뭐 좋은 분유라 그래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저희 짐은 안 갖고 와도 그걸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프가 와가지고 그 검사하면서 다 갖고 가가지고 엄청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종이 기저귀가 다 떨어지고 천 기저귀 쓸 때 이 나라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안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닦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언제 안 울었냐 그러면은 이제 통장의 잔고가 70불 될 때 70불 정도 될 때 그때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죠. 언어. 그리고 병원 갈 때도 어려웠죠. 제일 병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애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설사도 너무 많이 하고는 그 설사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를 들고 갔어요. 기저귀 들고 가서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웠죠.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옛날에 큰 여행사가 있었어요. 지금 하우스 오브 트래블 전신일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일을 했죠. 제가 하던 게 이제 뭐 항공 예약 발권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여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대한항공에 있었고 저도 일을 하니까 인수하라고 옆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기 전에 아마 스트리트에 좀 작았어요, 여행사가. 그때 여행사에 막 사람들 줄 섰던 기억나요. 초창기니까 없었으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 남섬 여행도 했을 때 그때 막 친척들 막 놀러 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주일에 40명씩 남섬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바빴어요. 그때는 이민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분도 많았어요. 티켓이 1,400불 할 때고 환율이 400이었어요. IMF 오기 전. 그때 한국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갔었죠. 그리고 또 여기 직항도 있어요. 99년, 2005년. 지진 나기 전까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웰링턴에서 한번 모였어요. 전국에 있는 그때 이제 한인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가 영사가 있을 때. 네. 예. 근데 박태양 씨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가 이제 웰링턴 대학 다니고 거기서 다 모였어요. 대사관에서. 전국에 30몇 명? 됐나? 우리가 배 타고 대사관 직원하고 해서 30몇 명이 전국적으로 모였어요. 73년도에 74년 아닌가? 74년 아니 14년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92년 되니까 교민지가 발행되기 시작했어요. 한두 군데 교회 같은 데서 또 그 뉴스 인쇄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93년대 무역관이 개설됐어요. 그다음에 93년도 말에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취항을 했습니다. 직항이. 전에는 호주를 통해서 얘기 왔어요. 직항 노선이 개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또 1년이면 10만 명이 들어왔어요. 10만 명 관광객이.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매일 자고 나면 막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97년도에 국민은행이 또 지점이 개설됐죠. 그 다음에 영사관이 개설됐죠. 오클랜드에.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오클랜드에 오니까 한국학교를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학교. 처음에 그때 한인의 중심으로 한국학교가 개설된 겁니다. 처음에. 그때만 해도 소사이어티가 형성된 때죠. 왜냐하면 교민이 이제 벌써 10,000명 단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한인사회에 이민자들은 다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풍성해서 사실 한국 관련해서, 한국 사람 관련해서 관광업, 또 유학업, 유학생이 매년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뭐 운송업, 뭐 부동산 중개, 또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이런 데 종사를 했고, 기술 있는 분들은 기술로서 이제 현지 취업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근데 이민 오자마자 뭐 직장을 구한다는 건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 1년 동안 누구나 다 그랬어요. 직업 탐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민자한테 마땅한 직업은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하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 그런 계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죠. 오클랜드의 한인회가 발족된 건 91년입니다. 투자이민 시작되고 나서 몇 년 있다. 그 전에는 웰링턴 중심으로 했는데 교민 수도 적고 그러니까 한인회 활동이라 그냥 친목회 행사 같은 것도 간간히 하고 그렇지만 그런 정도였고, 91년도에는 오클랜드의 한인회, 웰링턴의 기존 한인회, 크라이스처치 한인회, 각 지역 한인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회 활동이 제대로 된 거죠. 주로 이제 한인 우리 문화 행사, 우리 광복절이나 3.1절 또 추석 이런 관련한 행사들, 국경일 행사 이런 행사에 이제 한 번씩 모이고, 또 골프대회 같은 거 그때도 성행했고,
그리고 이제 한인의 날 행사를 했죠. 매년 한인의 날 행사를 오클랜드의 경우 아우테아 광장에서 했습니다. 퀸 스트리트에서 매년 거기서 했어요. 그러나 현지인들을 참여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퀸 스트리트에서 시가 행진을 했어요. 태극기 들고.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남을 일이고. 근데 오클랜드로 오니까 일단 날씨가 웰링턴보다 훨씬 따뜻해. 13년 4월 달에 무슨 총회를 한대 그래서 아 여기는 또 그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저한테는 신기하더라고. 그 한국인들의 생활이. 93년에도 한국인이 그렇게 없었어요. 없어서 브라운스베이 어떤 사람이 한국말이 들리길래 제가 막 쫓아가서 인사를 꼬박 했더니 와 이랍니까 이러더라고요. 막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의외로 없었어요. 그리고 94년이 지나면서부터 거리 영맨 양커플이 지나가고 애 손 하나 붙잡고 가면 다 한국인이었어요. 그 집 보러 다니는 그게 오클랜드 요 노스에서의 풍경. 언제 오셨어요? 그게 항상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였었어요. 언제 왔어요? 그러면 아 우리는 일주일 전에 왔어요. 뭐 우리는 열흘 전에 왔어요. 지금 어느 모텔에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인사였는데 어느 분이 또 우리도 인사처럼 다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우리는 겁나게 오래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5개월 반 됐어요. 이러더라고. 이분이 겁나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리고 다 모텔 동기, 비행기 동기. 일단은 와서 이제 집을 구하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 놓고 90%의 한국인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뭐가 뭔지 아직 길 익히기도 어려우니까 거의 다 집집마다 누구 알면 이제 밥 초대. 외롭고 하니까 막 그냥 밥들을 서로 초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골프를 많이 치는 시대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낚시하는 시대로 갔지 직장은 거의 안 했어요. 대부분 더 한국보다 더 새로운 세계로 가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은 가려면 너무 까다롭고 뭐가 돈이 많이 들고 또 호주도 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안 가봤지만 일단은 싼 거예요. 투자이면 15만 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말에 그냥 한국에 있는 거 뭐 조그만 거 하나 그 규칙이 그거 하나 팔면 된대. 그 정도 돈이면 된대. 이제 그릇도 없고 많이 했었죠. 한글학교 행사도 하고 교민의 행사 뭐 구정이나 추석 때는 거기서 다 모여서 테이블 만들어 놓고 식사하고 무대에서 각 교회 단체별로 행사도 하고 지금도 교민회 행사에 주로 어울리는 분들은 한 30명, 40명 정도? 지금 한 700명 여기 웰링턴 있다고 보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때 교민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회에 많이 모였었어요. 한글학교에서 야외 소풍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교민회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따라서 오고 이제 그러고 나면서 교민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단위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 교민회장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은 할 줄 아니까 교민회관 관리하면서 다음 사람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나 때워야겠다는 뜻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잘 맞아 떨어졌지만 그래서 내가 회장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직이 크든 작든 하는 일은 똑같더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지 않냐. 근데 나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볏짚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여러 개 모이면 굵은 밭이 꽈진다. 이 누군가를 해야 할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볏짚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일이 모여서 큰 동아줄이 되면 큰 배도 잡아 끌지 않냐. 나는 그런 뜻에서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에 적성에 맞진 않지만 그냥 한다. 그래서 한 거지. 한국 학교는 없었어요. 근데 한인회는 그 고 이성방 전임 회장님이 그런 한인회처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다가 사모님이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회장하면서 한인회를 유지했던 거는 같아요. 그때부터 한인회라는 게 생겼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국 상점이나 한국 식당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너무 한국만 모이니까 현지화를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힘들게. 그리고 너무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는데 베네핏 이런 거에 하니까 다른 커뮤니티랑 비교했을 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가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죠. 그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높여가고 점점 더 많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인 여행사를 하니까 느끼죠.
일단은 크라이스처치에 오신 분들은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조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인 사회랑 딱히 어울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저부터가 그랬어요. 물론 티켓을 팔고 먹었어요.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는 하지만은 그래도 딱히 막 이렇게 모여야 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오클랜드나 웰링턴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분위기는 비슷해요. 한인 회에 한인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교회 중심의 한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성입니까? 그만큼 여기서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요. 이런 사람이 90년대 막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미 몇 년 되니까 전국에 1등을 한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지 공부 분야 아니라 예체능 분야에서도 피아노 콘테스트 하면 한국인이 1등이에요. 골프 1등이고 한국 골프 선수들이 여기 많이 배출됐습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재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전문직으로 진출해서 다 자리 잡고 살고 있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는 의식이 강했죠. 또 달리 또 그런 방법 외에는 없고 자식이 잘 되면 그 성공한 인생으로 보고 여기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한들 무슨 돈을 뭐 많이 벌 기회가 있으니까 기업 재벌로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까? 기반을 빨리 잡고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우선이죠. 이민사회에서 이민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 전문직이에요. 그래도 93년 반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뉴질랜드 교민 하나가 한강에서 수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뉴질랜드 교민이었어.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이민가 오면은 실패해서 투신하는구나 이런 또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친지들이 뉴질랜드 와 있는 자녀 자손들한테 친척들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어. 너 괜찮냐? 막 그런다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세아나 뷔페 레스토랑 사건인데 교민 하나가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뷔페 레스토랑 홉슨 스트리트에 크게 차렸습니다. 객석이 뭐 180석인가 그래요. 거기서 중식, 일식, 한식을 하는 뷔페 레스토랑이에요. 오픈할 때는 그래도 이제 뭐 한인에서도 참석하고 여기 현지 뭐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거대하게 했겠죠. 또 그때는 이민이 증가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때니까 또 대한항공도 지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을 크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조리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중식이지 세 가지 음식을 뷔페를 하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돼요. 셰프가. 그런 것도 없었겠죠. 뭐 의욕만 가지고 크게 했는데 손님이 안 맞춰주죠. 음식이 재고가 생기죠. 그럼 뭐 음식이 맛이 떨어지죠. 그러면 손님은 또 줄어들죠.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한강다리에서 94년도에 그러니까 크라이스처치에 살다가요 바로 오클랜드로 온 게 아니라 해밀턴을에서 또 한 얼마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아마 오클랜드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엄청 많이 처음에는 키위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예약이 안 되니까 웨이팅도 너무나 기다리게 되니까 못 참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키위 환자들은.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이 워낙 꽉꽉 예약을 하니까 한동안은 3주까지 막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키위들은 3주까지 기다리기 싫어하죠. 금방 옆에 의사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한국 분들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3주라도 기다려가지고 예약해서 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막 90% 이상이 한국인 환자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선은 한국말이 되니까 한국말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시간이 15분인데 적어도 30분은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걸 원하셨고 키위 환자분들은 처방전만 딱 드리면 나가서 알아서 약국에 가서 이제 알아서 하는데 한국 분들은 약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처방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것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 시간이 15분이라면 적어도 30분은 걸렸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힘들었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뉴질랜드 의료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는 옛날에는 저 혼자 다잖아요.
한국인 뭐 치과 의사가 있어요. 한국인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한국인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만약에 우울증이 있다거나 막 불안증이 있다거나 그거를 어떻게 저는 심리 치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5분 30분 이내에 그런 거를 해드리겠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해 한국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제가 흔해 낳고 수술 많이 하고 아프고 막 그러는데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간호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러. 근데 이 간호원이 와서 저한테 커피 한 잔 타준다고 질문을 커피 한 잔에 한 10몇 번을 하는 거예요. 커피잔은 어디 있느냐, 커피를 얼마큼 넣느냐, 설탕을 넣느냐, 뭐 우유를 넣느냐, 소스는 어디 있느냐, 뭐 그러니까 막 귀찮아 이거 커피 귀찮아. 또 저를 도와준다고 빨래를 또 어떻게 널어준다는데 빨래를 또 어떻게 널기를 원하느냐? 그걸 영어로 또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너만 했는데 와이 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안 되겠어. 이 간호원 얼굴은 내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 9시면 되면 율수씨는 출근을 일찍 6시 반에 가고 땡땡하고 와. 그래서 문을 다 잠갔어. 우리 집 못 들어오게. 이 사람이 왔어. 경숙 불러. 그래서 커튼을 보니까 이 여자야. 안 열어줘. 그랬더니 결국 이분이 못 들어오고 보고를 했어요. 아마 이제 소셜 웰페어겠죠. 보고하고 이 미세스 윌슨이 안 열어줘. 자기는 일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저는 6년이 되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요. 6년부터 9년까지 스트레스가 막 쌓이더라고요. 막 폭발을 해요. 선원이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여기 이제 이민 와서 사는 때가 됐어요. 우리 집을 자주 오면 나는 이제 밥을 한국식으로 해주고 아빠 출근했는데 양 윌슨 씨에 대한 욕을 실컷 해요. 그 사람 갈 때까지.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실컷 내고 난 이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실컷 욕을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밥만 먹고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중에 차 마시고 제가 여기 다 끝나면 이제 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느껴보니까 사람이 말로라도 이게 어딘가는 털어놓고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그때 큐바 스트릿 무슨 축제였었나 그래. 근데 거기 각국에서 이제 그 스트릿 행진이 있는데 저녁에 우리 보고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인원도 없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클랜드에 사물놀이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불러오려고 그랬더니 비행기 싸기랑 숙박비랑 제법 많이 들잖아요. 대사관에서 지원해줄게 이랬어. 그래서 불러서 했는데 그레이터 웰링턴 전체가 4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코트니 플레이스랑 이 행진하는 그 주위에 몰린 인구가 한 15만 됐다 그래요. 길을 쭉 가는데 사물놀이 패들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오클랜드에서 온 그 그룹이 한 분은 여자였는데 막 치면서 이렇게 뺑뺑이 도는 그 순서가 있어. 박자가 어느 에 들어가면 돌아야 돼. 그 치마랑 이렇게 안고 도는데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소리도 크게 나고. 근데 한쪽에서 한국도 있어 이러고 하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도 전혀 한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냥 중국 밑에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다들 니하오라고 인사해. 니하오 아니면 곤니치와.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K-팝 열풍 K-드라마, K-무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항상 너 한국인이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 드라마를 열거하기 시작하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고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 고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현지 사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잘 들어가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긴 한데 많은 그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교민 업체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학 졸업하고
각 그 영역에 다 들어가서 뭐 병원에도 그렇게 한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더라고요. 뭐 약국에도 가는 데마다 한인 약사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IT 쪽에도 정말 많이 나가요. 건설업계에도 막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어떤 이민사회 변화들 많이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이민사회 가운데 되게 영어만 강조하는 부모님들도 과거에는 좀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 많이 또 흐름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시골에서 이제 어느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는 로토라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이 로토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로토라 간호사니까 로토라 병원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저도 로토루아에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머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원재홍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원재홍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가족이 이 뉴질랜드 역사에 포함이 되었구나. 제가 왜 이상한 게, 우리는 그냥 잠시 뉴질랜드에 들어왔다가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름 그 40몇 년 동안 살아온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의 기억력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고 뉴질랜드 역사가 됐구나, 포함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토인비가 얘기했어요. 이민은 형벌이다. 그리고 이민은 평생 전세집에서 사는 거다. 이민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뉴질랜드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복지도 잘 돼 있고 자연도 아름답고 좋은 나라죠. 두 번째, 뉴질랜드는 모든 전쟁에 참전을 시켰어요. 근데 월급을 안 줬어요. 우리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들도 다 봉사해요. 볼런티어. 이태리, 월남 전부 볼런티어. 그래서 뉴질랜드는 더 좋은 나라다. 사람들이 순해요. 사람들이 착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어요. 뉴질랜드는, 한국이 물론 나의 조국이지만 뉴질랜드는 내 나라죠. 저희들은 훈련받기를 좋은 대학, 좋은 과, 좋은 직업 택해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둬가지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 꼭 성공을 할 거를 전 믿어요. 차세대는 잘못하면 우리 그 정체성을 잊기가 쉽죠. 아무리 여기서 이 나라에서 공부를 잘하고 이 나라 친구하고 잘 사귄다 하더라도 5,000년 동안 내려온 뿌리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인식을 안 하면은 내가 한민족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현실이 여기서 성공했고 잘 나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키기는 키고 한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우리 걸 모르고 외국 사람들하고 지내서 그 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역사를 또 이해하고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도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계기를 우리 1세대들이 마련해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수민족 마이너리티로서 뉴질랜드에 살지만 우리가 절대 이렇게 insignificant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남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항상 가지시고, 그 존재성과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교민분들 중에도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홀로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민사회라서 더 힘든데, 안 그래도 되게 고립되기 쉽잖아요. 이민사회에서 여기도 못 속하고 저기도 못 속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 교회가 정말 그분들을 많이 포용하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민 사회에서 살기가. 근데 우리 공동체로는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더 많이 되지 않았나?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간인데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능숙하게 잘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란 사회 가운데 처음 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계속해서 브릿지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정말 분명히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 뉴질랜드에 살고 우리 아이들 국적은 키위 뉴질랜드이지만 또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정말 이민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